안녕하세요. 변호사 신포도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으로 몇 년째 전국이 떠들썩하죠.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가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지, 전세 사기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구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전세 사기 예방법과 구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세 사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중계약입니다. 집주인 혹은 집주인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가 한 집에 대해서 여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나 빌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01동 702호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A씨, B씨, C씨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전세 계약을 각자 다 체결을 하는 거예요. 이 집에 세 명이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한 분만 살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두 분은 전세 보증금을 잘못 드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집주인이나 그리고 위임받은 공인중개사가 몰래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받은 전세 보증금을 갖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가 이중계약 유형의 전세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깡통 전세입니다. 깡통 전세라는 무슨 말이냐면요,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같거나 높은 현상을 말을 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신축 빌라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신축 빌라라는 거는 새로 지은 빌라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단지에서 비슷한 층수나 비슷한 평형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입지여도 평형대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니까 어느 정도 시세인지 시간이 지나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집을 지었을 때는 감정평가사 분을 통해서 감정가를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근의 공인중개사 분들이 저 집의 시세는 이 정도다 해서 1차적인 시세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기를 치려는 분들은 가격을 부풀리는 거예요. 5평짜리 빌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5평짜리 빌라에서 매매 시세가 2억이라고 쳤을 때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감정평가사들과 작당을 해서 3억으로 가격을 가짜로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3억짜리 집이니까 2억짜리 전세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2억에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실제 가격은 2억이라고요. 실제는 집 가격이랑 그리고 전세 가격이랑 똑같은 가격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집의 가격이 오른다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집의 가격이 뭐 그대로거나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집을 팔더라도 내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깡통 전세라고 부른대요. 매매 가격보다 실제로는 전세가 더 높아서 이 집을 팔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보증금 해소가 왜 어렵냐면요, 만약에 집주인이 돈이 많아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집의 가치보다 전세가 훨씬 높더라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죠. 근데 애초에 집주인이 돌려줄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은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니었어도 집의 가격이 내려가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느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소송을 해서 소송에서 이기면은 판결문을 받게 되잖아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이제 강제 집행을 해서 남의 재산을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단이라고 해서 집행권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게 판결문인 거고요. 이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주인의 재산을 돈으로 바꿔서 내 돈을 받아야 돼요. 집주인의 재산 중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거든요. 그럼 그 집을 팔았을 때 나오는 돈을 내가 가져가는 건데, 내 전세 보증금보다 집의 실제적인 가치가 낮다. 결국에는 그 집을 팔아도 내 전세 보증금을 다 받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내가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집주인이 이 집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거나 다른 집들도 나처럼 이제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먼저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돈을 회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합법을 가장한 전세 사기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데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를 말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날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게 무슨 상관인가요?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근저당권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집주인이 집을 사거나 아니면 집을 새로 지어요. 그때 자기 돈으로 100%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공사비를 받거나 아니면은 집을 살 돈을 빌리거나,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겠죠.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빚을 안 갚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당신이 지금 사려는 집 혹은 지으려는 집에 대해서 이 집을 만약에 팔면은 내가 먼저 그 돈을 받아가겠다 라고 하는 걸 근저당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넓은 의미로는 담보겠지만요. 근저당권이 무슨 상관이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통해서 임차인으로서 전세 보증금을 내고 계약도 체결하고 전입신고까지 했을 때 대항력이라는 권리랑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우선 변제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집이 팔아 넘겨졌을 때 마치 아까 말씀드린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내가 돈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그런데 우선 변제권을 설정받은 시간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근저당권 설정하거나 아니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집이 팔렸을 때 내가 먼저 받아가는 게 아니라 은행이나 다른 사람이 먼저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이 다른 돈이 없다는 전제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어떻게 사기를 친다는 거죠?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부동산에 가서 전세를 알아봐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돈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이렇게 했을 때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은 우선 변제권이 성립하는 때, 즉 우리가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걸 다 하고 다음 날이에요. 근저당권은 설정한 당일에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정말 나쁜 마음을 먹은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잔금을 받는 그날 즉시 은행이랑 얘기를 해서 몰래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은 당일 바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니까 은행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다음 날에 세입자가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후순위가 된다고 하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전혀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이거를 할 속셈을 가지고 속여 놓은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근저당권을 임대차 계약을 설정한 당일에 설정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억울하게도 세입자분들은 결국에는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전세 사기를 당한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권리들은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한 그런 경우를 말을 합니다. 이런 권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깡통 전세 상황에서는 내가 우선 변제를 받는다 해도 내 돈을 다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 전세 보증금보다 집의 가치가 더 높다, 이걸 팔아서 내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우선 변제권을 가졌으면은 결국에는 이 집이 경매로 팔렸을 때 내가 먼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는 보호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놨다라고 한다면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보증사고라고 할 텐데요. 이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보험에서 먼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돌려받은 보증금을 받고 보증보험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가요, 아니면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가니까요. 이 세입자는 만약에 보증보험을 드셨다라고 하고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그런 피해에서 그래도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전세 사기는 사실 구제받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깡통 전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법적으로는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제받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에 의심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를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이 임대인이 집주인이 정말 맞는지, 또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 없는지, 이런 권리관계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주의를 하고 공인중개사분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둘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잊지 마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보증보험료가 나올 수는 있지만 보증사고가 터졌을 때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을 때 보증보험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해서 심사를 받으면 이 물건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넷째, 아까 말씀드린 깡통주택을 특히 조심하세요. 지금 매매 시세보다 전세가가 너무 높지 않은지, 즉 전세가율이 너무 높진 않은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매매 시세라는 것이 정말 있는 시세인지 인근 공인중개사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비슷한 물건의 가격을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계약 특약을 잘 활용하세요. 합법적인 전세 사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죠. 잔금을 계약서 쓰고 다음날 주는 식으로 특약을 맺고 근저당권을 꼭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전세 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TF 위원도 해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면서 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탁부동산 같은 거를 계약을 체결해서 집주인이 아닌 분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깡통주택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돈을 받기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해를 예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